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성종 임금 시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선산 땅 소백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에 청운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던 이 진사댁이 있었는데, 글쎄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사 호사다마하오시 또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방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기대하면서 사랑방문 활짝 열겠습니다. 이진사 어른이 억울한 모함을 받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 집안에 남은 것은 병들어 눈이 멀어버린 어머니와 꽃보다 고운 외딸 설아 아기씨뿐이었지요. 아기씨는 아침이면 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고 밤이면 눈이 침침해지도록 배를 짜며 어머니를 봉양하였지요. 그 고운 손마디가 다 갈라져 피가 맺혀도 설아 아기씨는 입 한 번 번긋하지 않고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살림을 좌지우지하며 온갖 행포를 부리던 조이방이라는 자가 설아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이 조이방은 말입니다. 본래 욕심이 많고 여자를 밝히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배를 짜는 설아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설이 내린 달빛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으니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이방은 수염을 매만지며 속으로 고약한 생각을 하였지요. 허허! 저런 보배가 이런 누추한 곳에 썩고 있다니! 내 어떻게든 저 아이를 내 첩으로 삼고야 말겠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양반의 도리가 남아있는 집안의 딸을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그래서 조이방은 아주 간교한 꾀를 내었답니다. 바로 설아의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이 있다며 가짜 장부를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기씨! 이 장부를 보시게나 선친께서 생전에 관아의 창고에서 빌려간 곡식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단 말이네. 조이방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설아 아기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데 그 많은 곡식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조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답니다. 만약 갚을 길이 없다면 내 너그러운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아기씨를 내 수청을 드는 별실로 맞아들일 수도 있네. 어르신 병수발도 내 다 책임져 주마. 설아 아기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지요. 신부는 비록 몰락했으나 뼈대 있는 집안의 딸로서 어찌 그런 파렴치한 자의 놀이개가 되겠습니까? 아기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였지요. 나리, 부디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을 방도를 찾아보겠나이다. 조이방은 코방귀를 뀌며 물러갔지요. 열흘 안에 그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아 아기씨는 조이방이 돌아간 뒤 텅 빈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설아 아기씨가 눈물을 훔치며 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낡아빠진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길 잃은 짐승처럼 맑고도 슬퍼 보였답니다. 아기씨는 깜짝 놀랐으나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를 부축해 마당으로 들였지요. 사내는 정신을 차리고서도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저 손짓 발짓으로
배가 고프다는 신용만 하였지요. 설아 아기씨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멀건 죽 한 그릇을 내주었지요. 사내는 그 죽을 개걸스럽게 먹고는 설아 아기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치 자신을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 같았지요.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무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설아의 말에도 사내는 막무가내였지요. 그는 마당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고 장작을 패며 자신이 할 일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내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낡은 담장이 고쳐지고 삐걱거리던 툇마루가 단단해졌답니다. 어머니는 사내의 기척을 느끼고 물으셨지요. 설아야, 밖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 예사로운 기척이 아니구나. 어머니,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묵기를 청하여 문간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벙어리 사내이나 심성이 착해 보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알 길이 없어 설하는 그를 무명우밍이라 부르기로 하였지요. 무명은 낮에는 거친 일을 도맡아 하고 밤에는 설아 아기씨가 배를 짜는 곁에서 실을 잡거나 묵묵히 등을 밝혀주었답니다. 설아 아기씨는 조 이방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이 말 없는 사내의 존재에 묘한 위안을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명이 갑자기 설아 아기씨의 방문 앞에 붓과 종이를 가져와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방 안을 가리키며 무언가 그려보겠다는 신용을 하였지요. 설아는 의아해하며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는데 글쎄 그 순간이었지요. 무명이 붓을 들고 종이 위에 획을 긋기 시작하자 설아 아기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벙어리 행색을 한 이 사내가 그려내는 그림은 말입니다. 도저히 시골 장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림이 아니었지요. 종이 위로 화려한 꽃과 새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피어오르는데 그 필치가 가히 한양에 도와서 화공도 울고 갈 만큼 기가 막혔던 것이었습니다. 설아 아기씨는 직감하였지요. 이 사람은 평범한 유랑자가 아니다.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 보낸 귀인일지도 모른다 하고 말입니다. 설아 아기씨는 무명에게 조 이방의 가짜 빚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하였지요. 무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무명이 붓을 든 그 밤 초가집 문간방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빛이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설아 아기씨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글쎄 무명이 말입니다. 품 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는데 그 안에는 시골 장터에서는 구경도 못할 귀한 안료들이 가득했답니다. 쪽빛 바다를 담은 남석과 황금빛보다 찬란한 석황, 그리고 산비둘기의 가슴 같은 연분홍빛 연지까지. 그것들은 가난한 벙어리 나그네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무명은 설아 아기씨를 향해 고개를 한 번 까닥이더니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게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맑은 물에 안료를 개어내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무당의 칼춤보다 더 정교하고 장엄하였지요. 설아 아기씨는 그가 긋는 붓 끝에서 무엇이 태어날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저토록 귀한 안료를 어디서 구하셨을까? 이분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우리 집에 오신 걸까? 아기씨는 무명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하였지요. 무명은 밤새도록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붓과 종이와 대화하며 그림을 그려나갔답니다. 그가 붓을 한 번 휘두르면 종이
위로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하고 붓 끝을 살짝 찍으면 금방이라도 향기를 풍길 듯한 모란 꽃이 피어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명이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던 산수화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아기 씨의 돌아가신 선친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셨던, 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문의 가보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은 더섭시 흘러 어느덧 조 이방이 약속한 열흘 중 8회가 지났답니다. 조 이방은 그 사이에도 사람을 보내 아기 씨를 괴롭혔지요. 아기 씨, 이제 이틀 남았네. 내 수청을 들 준비는 되었는가?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그만 대답을 하시게. 관아의 하인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도 무명은 문간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설아 아기 씨는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깨물며 무명의 방 앞을 서성였답니다. 그러던 9째 날 밤이었습니다. 무명이 드디어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은 쑥 들어갔지만 그 눈 속에는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그는 말없이 거대한 족자 하나를 설아 아기 씨에게 내밀었지요. 아기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족자를 펼쳐본 순간, 아기 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곳에는 말입니다. 오색 찬란한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눈동자가 어찌나 생생한지 금방이라도 족자를 뚫고 나와 포효할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 조 이방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이 암호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열흘째 아침이 밝았답니다. 청운촌 마을 어귀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말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조 이방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설아 아기 씨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소리쳤지요. 이 진사댁 아기 씨, 약속한 날이 되었네. 곡식은 준비하였는가? 아니면 내 가마에 올라탈 준비를 하였는가?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사람들은 몰락한 양반가의 비극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조 이방의 위세가 무서워 차마 나서지 못했답니다. 그때 낡은 살인문이 천천히 열리며 설아 아기 씨가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그런데 아기 씨의 손에는 곡식 주머니가 아니라 길쭉한 족자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조 이방은 그것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지요. 허허허, 아기 씨가 그새 미치기라도 한 것인가? 그림 한 장으로 그 많은 빚을 갚겠다고. 이게 어디 장터 바닥의 돗자리인 줄 아나. 하지만 설아 아기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나리, 이 그림은 저희 가문의 마지막 보배이자 이 나라에서 단 한 점뿐인 천기누설도 텐지러우스의 도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나리가 요구하신 곡식 수천 가마보다 귀할 것이니 부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조 이방은 코방귀를 뀌며 하인에게 그림을 빼서 펼쳐보게 하였지요. 족자가 마당 한가운데 펼쳐지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용의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마당에 모인 하인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날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조 이방의 얼굴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아, 글쎄, 그 용의 비늘 속에 새겨진 무늬들이 말입니다. 조 이방이 지난 3년간 관아의 군포를 빼돌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기록했던 비밀 장부의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던 것이지요.
무명은 벙어리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이 마을에 내려오기 전부터 조이방의 비리를 조사하던 암행어사의 밀사였거나 혹은 그에게 원한을 품은 뛰어난 화공이었던 모양입니다. 무명은 며칠간 마을을 돌며 조이방이 저지른 짓들을 귀신같이 알아내어 그림 속에 그 죄상을 낱낱이 새겨 넣은 것이었지요. 조이방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답니다. 이놈들이 감히 요망한 그림으로 나를 모함하려 드는구나. 당장 저 그림을 불태우고 전연을 잡아들여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던 그 순간이었지요. 마당 구석 문간방에서 묵묵히 서 있던 무명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그는 등에 메고 있던 낡은 짐을 내려놓더니 품 안에서 묵직한 마패 하나를 꺼내 달빛보다 더 시린 빛을 뿜어내었지요. 무명이 꺼내든 것은 예사 마패가 아니었지요. 아, 글쎄, 그것은 왕실의 은밀한 명을 수행하는 자에게만 내린다는 세 마리 새겨진 상급 마패였답니다. 무명은 그동안 벙어리 행색을 하느라 꾹 닫았던 입을 천천히 열었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평소 우리가 듣던 그런 가느다란 소리가 아니라 산울림처럼 웅장하고 깊은 울림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나 국왕전하의 명을 받은 비밀 조사관 무명은 이 자리에서 청운촌 조이방의 비리를 낱낱이 고하노라. 너는 군포를 가로채고 가짜 빗장부를 만들어 양민을 겁박하였으며 조정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무명의 일갈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구석구석에서 평범한 장꾼이나 나그네인 줄 알았던 사내들이 품 안에서 붉은 육봉을 꺼내 들며 일제히 마당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소리는 아니었으나 그 기세는 가히 그에 못지않았지요. 아, 글쎄, 이들은 무명이 미리 매복시켜 둔 조정의 비밀 별사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이방은 그제야 제 운명이 다했음을 깨닫고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펄쩍 뛰었지요. 이놈들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요설을 내뱉느냐. 저놈들은 역적이다. 당장 저놈들의 목을 쳐라. 하지만 조이방의 하인들도 이미 마패의 위세와 별사들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사지가 오들오들 떨려 몽둥이를 바닥에 내팽개쳤답니다. 조이방은 최후의 발악으로 제 품속에 감춰두었던 진짜 비밀 장부를 꺼내 아궁이 속으로 던지려 하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명이 들고 있던 붓을 허공으로 휙 던지자 그 붓이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 조이방의 손목을 딱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이방이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떨어뜨리자 무명은 어느새 구름 위를 걷는 신법으로 다가가 그 장부를 낚아챘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백성들은 보아라. 이 장부야말로 너희의 고혈을 짜는 증거요. 내가 그린 용의 비늘 속에 새겨진 진실이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조이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집 소를 뺏어간 놈, 내 동생을 억울하게 관하로 끌고 간 놈 하며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설아 아기 씨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조이방과 그 수하들이 포졸들에게 줄줄이 엮여 끌려간 뒤 설아 아기 씨의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슬픈 정막이 아니라 맑게 갠 하늘처럼 상쾌한 평화였지요. 무명은 관복으로 갈아입는 대신 여전히
그 낡은 삼배옷을 입은 채 아기씨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기씨,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신분을 속이고 이 댁에 머문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설아 아기씨는 무명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며 물었지요. 날이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벙어리 행색을 하시고 어찌 이런 신묘한 그림을 그리셨으며 어찌 저희 집안의 사정을 이리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무명은 아련한 눈빛으로 아기씨의 방에 걸린 낡은 붓거리를 바라보며 입을 떼었지요. 아, 글쎄, 무명은 말입니다. 10여 년 전 아기씨의 선친이신 이 진사 어른 밑에서 글과 그림을 배우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진사 어른은 영특하지만 가난했던 무명을 자식처럼 아껴주셨고 자신의 비기인 비단 위에 기운을 불어넣는 법을 전수해 주셨던 것이지요. 스승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밀서를 보내셨습니다. 조이방이라는 자의 관계를 미리 짐작하시고는 언젠가 가문이 위태로워지면 아기씨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지요. 소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화서에서 실력을 쌓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말을 잇지 못하고 품 안에서 아주 오래된 서신 하나를 꺼내 보였답니다. 그곳에는 선친의 친필로 내 딸 설아를 부디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다오라는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었지요. 설아 아기씨는 선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는 무명에게 다시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명이 그린 용그림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아기씨가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용의 발톱이 움켜쥐고 있는 여의주 속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진짜 유서와 땅 문서의 행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이방이 빼앗아갔다고 믿었던 가문의 모든 것들이 실은 이 집 마당 우물 안쪽에 있는 비밀돌 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그림 속에 암호로 남겨두셨던 것이었지요. 무명은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암호를 해독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 아기씨에게 돌려준 셈이었습니다. 아기씨와 무명은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우물을 파헤쳐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문의 영광을 다시 꺼내 올렸다고 합니다. 조이방이 포도청으로 압송되고 설아 아기씨의 마당 밑 우물에서 선친의 땅 문서와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말입니다. 발 없는 말이 1000리를 간다더니 며칠도 안 되어 경상도 고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기씨를 몰락한 가문의 딸이라 부르지 않고 억울함을 푼 효녀 아기씨라 칭송하며 앞다투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아, 글쎄, 어제까지 대문을 발로 차던 관아의 하인들도 이제는 아기씨 앞에만 서면 허리가 폴더처럼 굽어졌다니 참으로 세상사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탄 한 사내가 설아 아기씨의 집 앞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는 글쎄 한양 의금부에서 내려온 김판서의 신복인 최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최서방은 거만한 자세로 가마에서 내리더니 설아 아기씨에게 왕실의 인장이 찍힌 서신 하나를 들이밀었지요. 이 진사 대가기씨 축하하네. 한양의 김판서 대감께서 아기씨 선친의 억울함을 조정해 상소하여 마침내 복권 후 좌뇌의 명이 떨어졌네. 이제 아기씨는 다시 명문가의 여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단 말이네. 설아 아기씨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명의 손을 꽉 잡았지요. 10년 세월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서방의 다음 말은 아기 씨의 심장을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게 만들었답니다. 다만 김 판서 대감께서는 선친과의 예정을 생각하여 아기 씨를 한양으로 불러들여 대감댁의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셨네. 이번 달 말까지 채비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명이시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아, 글쎄. 이 김판서라는 인물은 말입니다. 겉으로는 선친의 벗이라 칭했지만 사실은 선친이 유배를 떠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간교한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아기 씨의 가문이 복권되고 큰 재산이 돌아오게 되니 그것을 탐내어 자신의 아들과 혼사를 맺어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설아 아기 씨는 무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무명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한양 도화서의 화공이자 왕의 밀사였으나 신분으로 따지자면 귀한 양반가의 아기 씨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아기 씨의 복권은 곧 무명과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설아 아기 씨는 최서방을 향해 단호하게 말하였답니다. 나리,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병드신 어머니와 저희 가문을 지켜준 이 집을 버리고 어찌 한양으로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최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지요. 아기 씨, 이것은 판서 대감의 명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다시금 대역죄인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최서방이 돌아간 뒤 설아 아기 씨의 집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아기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간방 앞을 서성였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설아 아기 씨는 큰 결심을 한 듯 무명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답니다. 무명 날이 주무십니까? 소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아기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 글쎄, 무명은 말입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눈부시게 하얀 도화서의 정식 관복을 갖춰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임금님이 직접 내리셨다는 과원 어필부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양으로 올리는 비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요. 무명은 아기 씨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답니다. 아기 씨, 소인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내일 새벽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조 이방의 죄상을 낱낱이 보고하고 스승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하니까요. 설아 아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럼 나리께서도 저를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김판서 대감댁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제 운명이라 보시는지요? 무명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 하나를 정성껏 써 내려갔지요. 그것은 신신, 믿으신 자였습니다. 아기 씨, 소인은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그림은 거짓을 담지 못하지요. 소인이 그린 용의 눈동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눈동자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김 판서의 속셈은 이미 전하께서도 짐작하고 계십니다. 아, 글쎄, 무명은 단순한 화공이 아니라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비밀 화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 이방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김 판서의 비리까지도 이미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명은 설아 아기 씨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맹세하였답니다. 소인이 먼저 한양으로 올라가 길을 닦아 놓겠습니다. 아기 씨는 그저 저를 믿고 열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 판서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기고 아기 씨를 가문의 주인이자 자유로운 한 사람의 여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제 붓끝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설아 아기 씨는 무명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 옛날 선친이 가르쳐 주셨던 선비의 절개와 화공의 정기를 동시에 보았답니다. 아기 씨는 무명의 손을 꼭 맞잡으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신뢰이자 신분을 뛰어넘는 연정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명이 떠나기 직전 그는 설아 아기 씨에게 아주 작은 그림 한 장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것은 아기 씨의 초상화가 아니라 등대처럼 밝게 빛나는 꽃 한 송이를 품은 바위 그림이었지요. 이 꽃은 설화입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지요. 아기 씨의 이름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마십시오. 아기 씨가 탄 가마가 숭례문을 지나 한양 땅에 들어섰을 때 도성의 풍경은 글쎄 별세계가 따로 없었답니다. 구슬 같은 기와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는데 우리 시골뜨기 아기 씨 눈에는 그게 다 가시방석 같았지요. 드디어 당도한 곳은 북촌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하다는 김 판서 대감의 집이었답니다. 소슬대문이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뒤로 젖히다 가시 벗겨질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설아 아기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나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이가 없었지요. 그때 안채에서 김 판서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박씨 부인은 아기 씨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가 그 몰락한 이 진사 집딸이냐? 소문대로 인물은 반반하다만 시골 구석에서 흙먼지 묻히며 살던 버릇이 어디 가겠느냐? 우리 집안의 법도는 엄하니 오늘부터 당장 시집살이 예법부터 다시 배우거라. 글쎄 김 판서 댁의 아들 김도령이라는 자는 또 어떻고요? 방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걸어 나오더니 아기 씨의 얼굴을 보고는 허허 아버님이 고운 장난감을 하나 보내주셨구먼 하며 실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설아 아기 씨는 그만 구역질이 날 뻔하였지요. 김 판서는 서재에서 아기 씨를 불러 앉히고는 본색을 드러내었답니다. 설아 아기 씨, 내 아비의 땅 문서와 우물속 금괴 이야기는 내 다 들었다. 그것들은 본래 우리 집안과 나누기로 했던 것이니 혼례 전에 모두 내어놓거라. 그래야 내 아비의 복권 상소도 무사히 통과될 것이니라. 이것은 혼사가 아니라 명백한 강탈이었지요. 설아 아기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무명이 주었던 설화 그림을 품 안에서 꼭 쥐었답니다. 무명 나리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소녀, 이 독사굴 같은 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기 씨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로 하였지요. 낮에는 박씨 부인의 가혹한 시집살이를 견디고 밤에는 몰래 방 안에서 무명이 남긴 그림을 보며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아기 씨의 방창호지에 아주 익숙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청운촌에서 무명이 신호로 보내던 산비둘기 소리였지요. 한편 무명은 도성으로 돌아오자마자 도화서의 정식 화원으로 복귀하였지요. 하지만 한양은 아기 씨의 고향보다 100배는 더 험난한 곳이었답니다. 김 판서의 세력이 어찌나 강한지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도화서의 원장들까지 모두 김 판서의 눈치를 보느라
무명의 보고서를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명아, 내 실력이 아깝다만 이 일은 덮어두거라. 조 이방의 일은 그저 지방관리의 작은 일탈일 뿐이다. 김 판서 대감을 건드려봤자 너만 다칠 뿐이야. 도와서 원장의 차가운 말에 무명은 붓을 꺾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 글쎄, 무명은 말입니다. 전공법 대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림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지요. 곧 다가올 궁중 연양왕실 잔치 때 임금님께 올릴 병풍 그림을 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대궐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지요. 이번에 그가 그리는 그림은 아름다운 산수가 아니라, 아, 글쎄,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안개 속의 호랑이 그림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안개에 갇혀 눈앞에 먹잇감도 보지 못하고 그 뒤에서 여우들이 호랑이의 가죽을 뺏으려 웃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연양날이 밝았습니다. 성종 임금께서는 신하들이 올린 화려한 그림들을 보며 흥미를 잃으신 듯 하품을 하셨지요. 그때 무명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그린 병풍을 펼쳐 보였답니다. 전하, 소인이 전하께 바치는 안개 속의 진실이옵니다. 부디 그림 속 여우들의 꼬리를 세어보소서. 임금님께서는 처음에는 괴상한 그림이라며 눈살을 찌푸리셨으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얼굴색이 확 변하셨지요. 아, 글쎄, 그 그림 속 여우들의 꼬리마다 김 판서와 조 이방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아주 미세한 점들로 찍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의 기운을 담는 무명의 비기가 다시 한번 발동한 것이지요. 임금님께서는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지요. 이 그림을 그린 자가 누구냐? 안개가 걷히면 호랑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향장의 분위기를 깨고 김 판서가 앞으로 나섰답니다. 전하, 저 화공은 미친 자이옵니다. 요망한 그림으로 조정을 능멸하려 하니 당장 차명에 처하소서. 대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김 판서의 수하들이 무명을 잡아 가두려 칼을 뽑아 들었고 임금님의 호위무사들은 임금님을 감싸 안았답니다. 바로 그때 연향장 입구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멈추십시오. 제가 증인이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아, 글쎄, 그곳에는 김 판서. 댁에서 하녀의 옷을 빌려 입고 탈출한 설아 아기씨가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기씨는 품속에서 우물 안에서 찾아냈던 진짜 유서와 김 판서가 보낸 협박 편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지요. 전하, 소녀 선산 땅 이 진사의 여식 설아이옵니다. 김 판서 대감은 소중한 친구였던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그 재산마저 탐내어 소녀를 겁박하였나이다. 설아 아기씨의 등장에 김 판서는 사지가 벌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아기씨를 향해 저녀는 미친년이다. 당장 끌어내라 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임금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임금님께서는 무명이 그린 병풍과 아기씨가 가져온 서신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무명에게 물으셨지요. 화공 무명아, 내가 그린 용의 비늘이 지방 관리의 죄를 담았다면 이 안개 속 호랑이의 눈동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명은 아기씨를 한번 바라보고는 당당하게 대답하였지요. 전하, 호랑이의 눈동자는 전하의 공평무사한 마음이옵니다. 전하께서 안개를 걷어내시면 진실이라는 빛이 온 나라를 비출 것이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명이 들고 있던 어필붓을 병풍 속 호랑이의 눈동자의 점 하나를 콕 찍자. 아 글쎄. 신기하게도 병풍 속에서 진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대궐을 뒤흔들듯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고 김 판서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임금님께서는 김 판서의 가문이 대대로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명을 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설아 아기 씨의 가문을 복권시키며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 하셨지요. 그리고 무명에게는 어필화사라는 칭호를 내리며 아기 씨를 끝까지 지킨 그 충성심과 연정을 치하하셨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한양 도성에는 다시 맑은 해가 떴답니다. 김 판서 일가는 유배를 떠났고 설아 아기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며 가문을 다시 일으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기 씨의 집을 천기당 진실이 머무는 집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답니다. 무명은 어필화사가 되어 임금님의 곁을 지키게 되었으나 아 글쎄 그는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지요. 그는 틈만 나면 말 한 필에 부통 하나 메고 경상도 선산 땅으로 달려왔답니다. 그곳에는 이제 몰락한 아기 씨가 아니라 당당한 안주인이 된 설아 아기 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신분과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달빛 아래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설아 아기 씨가 배를 짜면 무명은 그 비단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수놓았고 그 비단은 아 글쎄 나라 안에서 기적의 비단이라 불리며 만백성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짙은 안개가 눈앞을 가려도 진실이라는 붓 끝에 기운을 담으면 결국 해는 뜨는 법이지요. 우리 어르신들의 앞날에도 설아 아기 씨의 미소처럼 환한 꽃길만 열리길 바라며 사랑방 전설은 물러갑니다.